There is coming a man who will one day rule the world as Babylon was ruled by Nebuchadnezzar. He will be the devil's Messiah. He's called in the Bible the beast. He is called in the Bible the Antichrist. All of these are different appellatives, names, descriptions of one incredibly wicked human being who may now be living, who will one day rule the world during a period the Bible tells of as the Great Tribulation. You have been giving talks recently about the concept of the Antichrist, which is a Christian concept, an apocalyptic concept. My very specific question for you, right, is that you're an investor in AI. You're deeply invested in Palantir, in military technology, in technologies of surveillance, and technologies of warfare, and so on, right? Yeah, isn't that a concern? Wouldn't that be the irony of history? Would be that the man publicly worrying about the Antichrist accidentally hastens his or her arrival? I think you would prefer the human race to endure, right? You're hesitating. Yeah, well, yes? I don't know. I would. This is a long hesitation. This is a long hesitation. There's so many questions implicit Should in the this. human race survive? Yes. Okay.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 팔란티어 창업주, 미국 부통령을 만든 남자 피터 틸. 만약 이 사람이 우리 대중에게 다가올 세상의 힌트를 보여줬다면, 지금의 데이터 감시 기업 팔란티어가 사실은 2003년에 예고된 일이었다면, 오늘은 피터 틸이 예고한 숨겨진 미래에 대한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서양은 200년이 넘게 인간은 합리적이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존재라 믿어왔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들을 부유하게만 만들면 이 세상의 전쟁, 테러는 사라진다라고 믿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은행, IMF, 마샬플랜 등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 평화를 지키겠다는 기관들은 전부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의 주동자 오사마 빌라덴은 당시 약 2억 5천만 달러, 오늘날 한화로 약 5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부자였습니다. 즉 돈이 있는데도 테러를 한 것이었죠. 이에 피터 틸은 의미심장한 글 하나를 발표합니다. The Straussian Moment, 스트라우스적 순간.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 로크, 칼 슈미트, 스트라우스, 지라르 4명의 사상을 빗대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즉 돈만 주면 평화가 온다고 믿었던 그 안일함이 바로 9.11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진단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글 안에 그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글의 제목 스트라우스를 알아야 됩니다. 레오 스트라우스, 1899년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 그가 평생 연구한 건 하나입니다. 왜 옛날 철학자들의 책은 어려울까? 스트라우스의 답은 충격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렵게 쓴 것이다. 왜냐? 고대 소크라테스를 떠올려보세요.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권력자들의 무지를 대중 앞에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사형당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말합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지켜본 플라톤부터 그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모든 철학자들, 즉 당시의 엘리트들은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고. 위험한 진실을 대놓고 말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쓰기라는 걸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간에, 각주에, 인용 속에 진짜 메시지를 숨기는 기술. 따라서 대부분의 독자는 표면적 의미만 읽고 넘어가지만 주의 깊은 소수의 독자만이 진짜 뜻을 알아챕니다. 스트라우스는 이것이 고대 플라톤에서 근대의 마키아벨리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이, 즉 엘리트끼리 공유한 비밀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터 틸 또한 스탠퍼드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놓고 제목에서부터 보여준 비밀쓰기 대가의 이름 스트라우스적 순간. 그렇다면 이 글에서도 무언가 숨겨둔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저는 이 에세이에서 총 6개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2003년 팔란티어 시작을 예고. 2003년 이 에세이에서 틸은 유엔을 조롱합니다. 끝없는 토론만 있고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유엔 같은 공개적 토론이 아니라 세계 정보기관들의 비밀 협력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는 스트라우스를 인용합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엘리트주의, 모든 대중들이 진실을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세이가 쓰인 것과 같은 시기인 2003년 틸은 팔란티어
팔란티어를 설립합니다. CIA의 투자를 받은 데이터 감시 기업 SA에서 이론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글은 겉보기에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이 30페이지짜리 에세이에 숨겨놓은 겁니다. 둘째, 정치보다 더 강한 힘을 원한다. 틸은 말합니다. 야심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배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 법체계가 열거하는 것 이상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스트라우스에 대한 해설이지만 이는 사실 틸 자신의 얘기를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틸은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시기업 팔란티어를 만들었고 배후에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자신의 제자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체계가 열거하지 않은 영역이란 무엇일까요? 팔란티어를 통해 만든 데이터 감시 기술, 즉 정치 밖에서 정치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 결국 이 또한 2003년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겁니다. 셋째, 미국인들도 예외는 없다. 에세이에서 틸은 스트라우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보복의 한계는 정해질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외부의 적에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은 내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소름 끼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 외부의 적에게 하는 것들을 국내의 반체제 세력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한계 없이 말이죠. 그런데 틸은 이 인용 뒤에 아무런 논평을 달지 않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없이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스트라우스의 비밀쓰기 이론에 따르면 위험한 내용을 인용하고 아무런 거리두기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암묵적 동의의 신호입니다. 현재 팔란티어가 미 자국 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건 단순한 학술적 인용이 아닙니다. 넷째, 현재 본인이 비밀쓰기를 하고 있음을 암시. 에세이에서 틸은 흥미로운 분석을 합니다. 철학자 로크는 기독교를 표면적으로는 옹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독교 내용을 조용히 바꿔치기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철학자 로크는 예수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뜻을 직접 말하면 죽을까봐 뜻을 숨겨서 살아남아 가르쳤다. 이건 정통 기독교 관점에서 다소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진실을 당당하게 말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죽음 자체가 구원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로크는 예수를 영리하게 뜻을 숨긴 전략가로 묘사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틸이 쓴 문장, 로크가 묘사한 예수의 모습은 사실 로크 자신의 모습과 꽤 닮아 있다. 즉 실은 로크가 예수 이야기를 빌려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 그렇다면 지금 이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틸 자신은, 즉 틸도 이 30페이지 내내 로크, 슈미트, 스트라우스, 지라르 이 4명의 철학자 이름을 빌려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다시 말해 지금 본인이 비밀 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론이 이상하다. 자, 이렇게 총 30페이지에 걸쳐 오늘날의 자유주의는 틀렸다고 신나게 비판한 뒤 틸의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편을 들어야 된다. 네? 갑자기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에세이 곳곳에 팔란티어의 청사진이 숨겨져 있고 정치보다 더 원대한 꿈이 있다는 선언을 하고 국내 감시까지 정당화하는 인용이 있고 철학자의 이름을 빌려 자기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갑자기 그냥 평화를 택하자? 스트라우스의 독법에 따르면 논증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결론이야말로 저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최종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결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섯째, 번역하지 않은 독일어. 에세이 마지막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틸은 결론 직전에 이런 인용을 배치합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운명은 원하는 자를 이끌고 원하지 않는 자를 끌고 간다. 이는 행동하라. 역사는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결단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만 독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번역 없이. 대부분의 영어 독자는 무심코 넘어갈 수 있죠. 진짜 메시지를 대부분의 독자가 건너뛸 곳에 숨기는 것. 이건 역시 스트라우스의 비밀쓰기입니다. 즉 진짜 결론은 평화를 택하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까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피터 틸이 이 에세이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면적 메시지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평화를 택하자 이지만 숨겨진 메시지를 해석하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했다. 둘째, 정치도 실패한 영역이며 나는 기술의 영역에서 행동할 것이다. 셋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시, 첩보 등은 필요하다. 넷째, 이 진실을 대중에게 직접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에세이가 쓰인 이후 틸이 실제로 한 것들, 팔란티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감시 기업을 만들고 자신의 제자 JD 벤스를 미국 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다면 틸이 만들려는 다음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9.11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을 낭만적으로 봤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자유를 주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틸은 그 이전의 관점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마치 근대 이전, 중세시대처럼 말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위험한 존재다. 위험한 존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9.11 사건처럼요. 그래서 틸의 답은 자유가
아니라 관리와 감시였던 겁니다. 대중이 모르는 사이에 엘리트가 조용히 질서를 유지하는 것, 팔란티어가 바로 그 도구였던 거고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을 눈치채지 못할까요? 이 글에서 틸이 인용한 철학자 슈미트의 예언이 있습니다.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 세상은 정치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문화, 경제, 예술, 오락뿐이라고. 전쟁 대신 비디오 게임, 영웅적 행동 대신 놀이공원, 진지한 사유 대신 드라마. 사람들이 즐기면서 죽어가는 세계가 온다. 근데 이거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지금의 넷플릭스, 틱톡, 인스타그램, 또 슈미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오락에 빠져 생각하는 걸 멈추면 그 순간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대중이 오락에 빠져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이 누군가는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던 겁니다. 틸이 꿈꾸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조서 테크노 퓨달리즘이 잘 보여줍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소유자가 새로운 영주가 되고 나머지는 디지털 농노가 되는 세계. 즉 앞서 틸이 생각한 인간을 낭만적으로 바라본 오늘날에서 인간은 위험한 존재라는 과거의 사상으로 이동. 한마디로 틸은 중세의 봉건제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영주가 영토를 다스리고 농노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만 성벽 대신 데이터가, 칼 대신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며 빠져나온 곳이 결국 과거의 봉건제라는 아이러니인 겁니다. 결국 틸이 꿈꾸는 미래는 기술 엘리트가 세상을 이끄는 신세계 질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틸 자신이 에세이에서 인용한 슈미트의 질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 기술 조직이 등장하면 그 무시무시한 권력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틸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본인이 서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틸은 적그리스도일까요? 사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트랜스휴머니즘을 추구하고 냉동인간을 예약하고 감시기업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걸 단순히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끊임없는 전쟁, 기후위기, 팬데믹, 경제 불평등, 즉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이기도 하니까요. 틸은 그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라우스의 가르침에 따라 대중에게 모든 걸 밝힐 수 없는 엘리트로서 자신만의 대안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틸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카테콘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슈미트의 개념에서는 적그리스도 말고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바로 카테콘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에 등장하는 카테콘이란 세상의 파국을 막고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카테콘은 천사도 악마도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파국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자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걸 잠시라도 미루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걸 틸에게 적용하면 나는 세상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파국이 오기 전에 내가 질서를 잡아놓겠다 정도로 볼 수 있죠. 이는 선한 동기일 수도 있고 단순한 권력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는 제가 저번 알렉스 카프 영상에서 다룬 현재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결국 기술이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이 누군가에게는 갈 텐데 중국 공산당이든 아무 원칙 없는 테크 기업이든 결국 누군가는 쥐게 될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기독교적 가치를 아는 내가 먼저 쥐고 그 질서를 구축해놓는 게 낫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 현재 틸이 꿈꾸는 미래가 다가오는 기후변화, 팬데믹, 전쟁, 테러 등 이 세상이라는 전체를 위한 솔루션일 수 있어도 그게 꼭 여러분, 대중이라는 개개인에게까지 유토피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틸은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자유주의적인 체제인 미국에서조차 말하면 안 되는 진실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한 철학자 스트라우스는 말합니다. 고대 철학자들부터 이 세상은 늘 비밀쓰기가 존재했고 소수만이 진짜 뜻을 알아챌 수 있었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틸이 그리는 미래는 단순한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엘리트들이 더 좋은 세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고 싸워온 것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이런 복잡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아니 특히 대한민국 유튜브판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사탄이 시켰다더라 라는 음모론 한 줄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보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따라서 이 채널은 앞으로도 미래를 보기 위한 복잡함을 여러분 대신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엘리트들이 숨긴 비밀쓰기를 그 뜻을 원문에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대중들이 맞이하게 될 기술공화국 세상은, 아니 신세계 질서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그 대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눌러두시고요. 그럼 시청 감사합니다.